이자도 없고 뭐 또 하니까 그냥 들고 있는 거고, 요런 데다 넣고 이제 금을 서서히 모아가는 거지. 이게 그러면 언제 작살날지는 모르. 금리가 예를 들어서 뭐 만약에 8% 넘어간다. 만약에 금리가 이제 8% 넘어간다는 건 이제 리스크라는 거예요. 이건 이제 금융위기 거의 왔다 보면 돼요. 이렇게까지 넘어가지 않고 여기에서 이제 안정세를 취하고 움직일 가능성이 높고, 만약에 이렇게 뭐 금리가 뭐 8% 넘어가고 막 20% 넘어가고 이렇게 된다. 시중금리가 이렇게 된다는 거는 뭐 IMF나 2008년도 금융위기 다시 왔다고 보면 되죠. 그럼 부동산 사면 돼요. 금리가 이제 떨어지는 이런 구간 잡아가지고 부동산 투자하면 된다고. 근데 이제 이렇게 작살났을 때는 서민들은 돈이 한 개도 없어요. 회사에서 다 잘리고 무슨 뭐 집값 작살나고 해갖고 경매로 다 넘어가고 뭐 한 상황이라서 서민들은 이때 돈이 하나도 없다고. 있는 사람들만 돈을 버는 거예요. 빈부격차가 늘어나는 시기가 요런 시기다. 그러니까 지금도 그런 구간들이 왔다고 보면 됩니다. 빈부격차가 늘어나는 시기가 온 거예요. 2015년도에도 2011년도에도. 자본주의라는 건 존재하는 동안 빈부격차가 줄어들 수가 없습니다. 빈부격차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결국 사람은 죽잖아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돼? 그 자본이 자식들한테 대물림을 해주라도 이제 뻘려서 대물림을 해주잖아. 나 혼자 갖고 있던 거를 여러 사람이 가지게 되잖아요. 결국 자녀들도. 그러다 이제 망하는 놈도 있을 거고 더 버는 놈도 있을 거고, 그쵸?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보면 가문들 보면, 과거의 가문들 보면 뭐 절대 자산이 이게 늘어난 것 같지만 사실 저는 제가 판단했을 때는 늘어났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가문 이걸 처음에 만든 게 한 명이었는데 이게 뭐 해갖고 2,000명이 누나 가지게 됐잖아, 이 돈을. 그러면서 이 중에서 이제 전체 자산이야 성장을 했겠지만 이 비율로 보면 이 자산이 그렇게 뭐 과거에 비해서 크게 늘어났다 이렇게 보기도 사실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부의 재분배는 항상 이루어지는데, 부의 재분배가 이루어지는 시기가 이렇게 리스크 있을 때, 지금 보면 시장에 나가서 뭐 장사하는 사람들이고 뭐고 보면 IMF 2008년도 때보다 더 힘들다 뭐 이런 사람들도 많다고. 이제 기업들만 좋은 거예요. 지금 같은 구간은. 그렇게 보면 되고, 이제 금리가 이렇게 앞으로 올라갈 거다라고 보기 때문에 시장 이제 어때요? 당연히 이렇게 보는 거예요, 증시도. 왜 이렇게 봐야 되는지를 보면 다 나와 있잖아. 2004년부터, 2005년부터, 자, 2008년도까지. 언제야? 2008년도까지 금리가 올랐습니다. 금리가 오르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부담이 생긴 거지. 그래서 2008년도에는 상승하지 못하고, 이게 빠진 거예요. 금리가 올랐는데. 자, 이거는 이제 리스크가 온 거죠. 지금 금리가 올랐죠. 2017년도에 올라서 빠졌는데 어때요? 이거는 요 구간에 상승을 했기 때문에 그냥 눌림이라고. 상승폭을 다 메웠냐고. 지금 하락이 이게 이 상승폭을 다 메웠는지를 생각을 해보세요. 코스피 같은 경우 보면 아니죠. 한 절반 좀 밑으로 되돌린 거잖아요. 단기적으로 그냥 추세 유지를 하고 여기에서 움직이는 것 뿐이에요. 이게 뭐 2700포인트 밑으로 내려간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는 이제 금융위기가 온 건데, 지금 구간에서는 이런 금융위기가 올 가능성이 없어요. 제로에 가깝다고 저는 본다고. 왜? 부채도 가계부채에서 200조만 이거 털어면 되면 돼. 전체 부채가 1500조인데 이게 15%가 200조예요. 한 개 부채가. 나머지는 뭐라는 거예요? 기업들이 망하지 않으면, IMF 때처럼 기업들이 막 줄도산하고 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 1500조는 계속 갚아 나가면서, 이 중에 제가 봤을 때는 50% 이상은 다 있는 사람들이 그냥 레버리지 써서 그냥 빚 갖고 있는 거예요. 자기 돈으로 다 털어버릴 수 있는데 안 턴 거라고. 그렇게 보고 국가부채가 지금 1500조 정도 됩니다. 이게 그렇게 뭐 우리나라의 덩치를 봤을 때 그렇게 크게 리스크한 구간은 아니다. 근데 왜 리스크를 계속 제가 과거부터 얘기를 했냐면, 이게 늘어나면 리스크라는 거예요. 기업 부채는 그러면 어떨까? 기업 부채는 이거보다 작을 거예요, 아마. 내가 알기로는 한 1000조? 뭐 이 정도로 알고 있는데, 기업은 어때요? 가진 돈이 훨씬 많아, 유보율. 대기업들까지 다 합해보면, 물론 대기업들이 갖고 있는 돈이 대부분이겠지만, 뭐 기업 부채가 1000조면 2000조, 3000조 갖고 있을 거라고. 뭐 이렇게 갖고 있을 거라고, 기업들이. 유보율이.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뭐 리스크라고 볼 수가, 기업은 훨씬 좋죠.
국가의 연금이 작살나고 국가 자산들이 작살나도 기업 자산은 작살나지 않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금리가 올라가는데 이게 보면 금리가 이제 이렇게 2008년도에 한 번에 빼버린다. 이걸 천천히 뺀 게 아니라 한 번에 빼버렸어. 그러니까 뭐야 이거? 2009년부터 2010년도까지 금리가 이제 더 이상 빠지지 않는 과정이 오니까 이제 자율 반등이 나온 거예요. 자, 낙폭이 과대해서 나왔으니까 그냥 자율 반등이 나온 거죠. 금리 인상을 시작했는데 어때요? 이 금리 인상을 시작했던 부분을 여기에서 미리 반영을 해버렸단 말이에요, 주가가. 그러니까 금리 인상을 시작했는데 주가가 빠진 거예요. 자, 이때 이슈가 뭐가 있었냐면 환율 조작국 지정. 이게 2011년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이 금리랑 연동성을 보면 이게 선반영이 됐냐, 안 됐냐, 이런 것들을 보면 된단 말이에요. 지금 11월 달에, 한국도 이제 금리 인상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졌죠. 한은에서. 그럼 이게 선반영 됐냐? 우리가 보면 지금 선반영이 됐냐고. 안 됐잖아. 이런 시그널들과 이제 고용이나 뭐 이게 조금만 좋아지면 지금 완전 최악이기 때문에 여기서 더 내려가 봐야 결국은 금방 돌아와요. 지금 기업 상황들이 뭐 고용이 이렇게 완전히 작살날 만큼 이렇게 뭐 나빠 있는 상황이 아니에요. 언론에서 너무 오바해서 떠드는 거지. 재무제표 같은 거 딱 보면 답 나오잖아. 뭐 현대차 같은 데가 죽는다 그러는데 지금 적자 보고 있냐고. 아니잖아요. 뭐 포스코 같은 데가 지금 안 좋다, 큰일이다, 어쩌고저쩌고 하면 적자 보고 있냐고. 아니잖아. 그냥 이익이 줄어드는 거지. 그러니까 설비가 예를 들어서 100인데 포스코 같은 데 2, 30만 돌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적자 안 볼 만큼만 돌리고 있다. 나머지는 중단시켜놓고. 이건 이미 과거에 투자 다 해놓은 거야. 이제 설비 투자할 필요도 없어. 철강 이제 뭐 북한이랑 통일 뭐 그런 거 나오고, 무슨 뭐 협업 그런 거 나오고, 북한 사업 나오면 어떻게 돼? 가동률을 금방 늘려버릴 수가 있어요. 설비가 미리 진행이 돼 있기 때문에. 설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철강 산업들은 북한 사업과 시장만 되면 이제 거기에서 이제 수요가 폭발할 거 아니에요. 이제 건물 짓고 도로 짓고 뭐하고 하면 철강 수요 폭발하겠지. 그러면 금방 늘어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캐파를 따로 늘릴 필요가 없다고. 이미 늘려 있어요. 근데 지금 가동률만 채우면 돼. 그리고 나서 풀가동 시키면서 이제 재고 쌓고 뭐하고 하면 지금 이제 IT처럼 이제 되는 거지. 지금 반도체들이 업황 고점을 운운하는 그런 구간에 오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산업은 이렇게 사이클이 항상 있다고.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경제를 볼 때는 이 금리 같은 부분을 볼 수가 있다고. 금리가 올라가면은,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면 보면 주식이 빠진다. 이런 생각은 되게 멍청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역사적으로 이 데이터를 한 번도 안 본 거 아니야. 그러니까 2005년부터 이렇게 올라갈 때, 금리가 올라갈 때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금리가 올라간다는 거는 경제가 좋아진다는 걸 뜻해요. 지금도 눈에만 안 보이고 있을 뿐이에요, 한국에서. 왜? 지금 막 너무 힘드니까, 사람들이. 막 자영업들 다 죽는다 그러고, 자영업 다 죽으면 어떡해. 우리가 밥 먹을 때. 젊은 층들에서 밥 사먹는 사람들 다 뭐 해먹는 사람들이 얼마나 돼. 근데 그거보다 넘어서잖아. 장사하는 사람들이 사먹는 사람들보다 넘어서니까 수급이 불균형해가지고 지금 자영업자들이 힘든 거라고. 어느 정도 조정이 되면 또 살아난다고, 자영업도. 경제가 돌아서면 살아나죠. 그러니까 이렇게 움직일 때 이제 지금 보면 이제 금리가 움직인다라고 생각해서 2017년부터 제가 이제 증시를 굉장히 좋게 봤던 거고, 근데 금리가 이제 좋아지면 뭐가 움직인다? 보험. 자, 그리고 주식시장이 되게 좋아질 거니까 어때? 증권이 움직여야 되잖아. 야, 근데 증권주는 시장이 이렇게 움직일 때도 뭐 움직인 게 없어. 얘는 오히려 빠졌어요. 계속 있더라. 배당도 많이 주고 완전 절대적 평가고 그런데. 그럼 이거는 어때요? 왜곡이 있는 거예요, 왜곡이. 주가에 왜곡이 있는 거라고. 결국 이제 시기 잡아갖고 올라갈 거라고. 금리 인상이 2017년도에 미국이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주질 못했단 말이야. 미국이 이렇게 금리 인상을 했어, 미국이. 한국은 금리 인상을 못했단 말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돈이 단기적으로 여기로 간 거예요, 미국으로. 한국에서. 이게 뭐 외국인 자산이 빠졌니 뭐 이런 얘기도 많잖아요. 한국 돈도 많이 갔다고, 여기로. 한국이 지금 유보율이 사상 최대예요. 민간 자본이 어디로 가지 못하고 지금 묶여있는 돈이 사상 최대라고. 과거처럼 부동산에 대해서 이렇게 규제가 없고 2015년도 같은 경우 부동산 규제 다 풀어주면서 금리 막 낮춰줬잖아, 2015년도에. 그런 리스크가 지금 오는 거라고요. 그렇게 해줬으니까 이제 문정부가 그거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부동산 버블을 2015년 박근혜 때, 뭐 이제 그 전에 이명박 때 이때 키워놓은 거라고. 2011년도부터 뭐 이때가 이명박 때니까 이명박 때 이제 키워놓은 거예요. 그거. 박근혜가 이제 그거 받아갖고 이어가다가 이제 버블이 막 이렇게 껴있으니까 이제 문정부는 그거 잡으려고 하니까 죽어나는 거지. 결국은 그래서 증시는 결국은 이런 거로 계속 간다고. 금리가 이렇게 떨어지는 동안에도 이렇게 갔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지금부터는 이제 인플레 시대로 돌아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 4차 산업 때문에. 그래서 인플레 시대로 돌아서고 이게 금리가 막 이렇게 계속 이제 올라가면서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되면 금리 인상폭보다 물가 상승률이 더 높아지고 뭐 이렇게 되면 금리는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배당 많이 주고 주식시장에서도 계속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럼 이제 한번 이렇게 무너지는 이런 구간들이 나온다고. 요런 구간이 또 기회가 되는 거야. 이게 3년 후에 올지 2년 후에 올지 5년 후에 올지 모른다고. 지금 그러니까 지금 구간이 굉장히 좋은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 우리가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금리와 증시의 연동성, 금리가 올라가면 증시도 올라간다. 금리가 인하를 하게 되면 금리 인하라는 건 뭐예요?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거는 버블 축소 이렇게 봐야 돼요. 금리 인하, 이거는 유동성 공급. 쉽게 말하면 금리를 낮춰주면은 빨리빨리 빚내갖고 니네 돈 풀어라, 돈 써. 이걸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야. 이게 유동성이 공급된다. 언제까지 공급할까 이걸? 계속 공급해요. 경제 좋아질 때까지 공급한다고. 그러니까 버블 구간에서 한번 작살이 나면 유동성 공급이 직접 시작이 된다고. 2008년도에 이렇게 작살이 날 때 금리 이렇게 팍 낮춘 게 뭐예요? 금리 이렇게 팍 낮추면서 뭐 유동성 공급한 거란 말이에요. 돈 찍어 풀잖아. 2008년도에 그게 작살난 다음에 미국이랑 돈 찍어서 푼다고 계속 풀어요. 이제 사람들이 투심이 완전 죽어있어. 내 집 다 경매로 넘어가 길거리에 나앉고 막 이런 것들만 보고 전부 안 좋은 뉴스 다 망한다는 얘기만 들리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돈 있는 사람들이 돈을 안 쓴다고. 야 지금 지켜야 될 때다 이러면서. 그 돈이 풀릴 때까지 유동성이 계속 공급이 된다고. 일본 같은 경우가 그게 20년 걸린 거예요. 금리 하도 돈 안 푸니까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금리 해주면 은행에다 돈 맡기지 말라고. 은행에다 돈 맡겨놓으면 돈을 뺏어가. 그냥 돈 쥐고만 있는 건데. 그러니까 금고 같은 데다가 돈 넣는 것보다 은행에다 돈 맡기면 더 손해가 나는 거야.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이제 결국 그렇게까지 하니까 이제 살아난 거라고. 그리고 화폐 계속 찍어버리잖아. 화폐같이 계속 떨궈버리잖아. 니네 돈 들고 있으면 계속 손해다. 그러면서 계속 찍어버리는 거야. 될 때까지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동성이 공급되고 뭐하고 하면 어떻게 돼? 돈이 풀리니까 경제가 다시 살아나는 거지. 그럼 금리 인상은 왜 하냐? 이 버블이라는 게 한 번에 오면 죽어버려요. 예를 들어서 금리가 1%에서 우리가 10%까지 늘어날 거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금리가. 자, 이게 단계적으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이게 단계적으로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금리라는 거는 이게 단계적으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요런 구간이 이렇게 되면서 이제 버블이 센 다음에 작살 난 다음에 또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작살 난 다음에,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이라는 게 둔화가 되면 이렇게 작살나는 폭이 커지죠. 그리고 이렇게 올라갈 때마다 증시는 강세로 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반대로 생각해보세요. 1%에서 금리가 10%까지 올라갈 건데, 이렇게 올라갈 건데, 이렇게 계속 쉬다가 유동성을 계속 공급해. 그럼 버블이 어마어마하게 커진다고. 부동산 같은 거 막 수백 배씩 올라버리고 막 이렇게 될 거라. 수십 배씩 올라버리고 이렇게 된다고. 그러면 어떻게 돼? 이걸 한 번에 금리 인상을 해갖고 이걸 잡으려면 이 10% 갈 게 20%, 30%씩 가는 거예요. 금리가. 지금 아르헨티나 뭐 이런 데처럼 60% 금리를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국민들 노예로 만들고 있는 거죠. 화폐 가치가 60%가 떨어졌는데, 그러면 자산 가치가 어떻게 돼? 이건 왜곡인 거예요. 부동산이, 예를 들어서 집이 있어. 자, 금리가 60%야. 근데 올해에서 내년에, 집값이 100% 올라가. 그럼 이거는 손해인 거예요, 손해. 손해인 거라고. 이익이 아니고 손해인 거라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물가가 완전히 물가가 뭐 완전 이렇게 되겠죠. 이 물가보다 계속 금리를 더 줘야 돼. 왜? 그래야 유동성이 공급이 되니까. 그리고 누가 돈을 빌려줘.
이거보다 이 이자율이 이득이 없으면 누가 돈 빌려주겠냐고. IMF 같은 경우 돈 안 빌려준다고. 그럼 이거는 뭘로 메꿔야 돼요? 그 나라에 있는 가진 자산들 이제 파는 거지. 뭐 이제 우리나라 금모으기 했었던 것처럼. 이건 전 세계 통용되는 화폐니까, 금값이 이때 4만원에서 20만원 갔잖아요, 한국도. 그쵸? 근데 이 4만원대 국민들한테 다 뺏어갖고, 이거를, 다 갚어. IMF에다가. 그러고 나서 어떻게 돼? 이 금값이 20만원 갔을 때는.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다시 20만원에 사와야지. 돈이 없으니까. 이때 다 팔아먹었으니까. 자, 국민들은, 4분의 1토막 나온 거예요, 국민들 자산은. 이렇게 거지가 되는 거예요. 서민들은 계속 거지가 될 수밖에 없게 돼 있는 거야, 구조가. 이거를 깨우쳐야 돼요. 그래가지고, 정말 돈 관리를 계속 해야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서, 서민들은. 그래서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 동안에는 주식시장에 가고, 이게 왜곡이 벌어졌을 때, 금리가 이렇게 인하될 때는, 작살이 났다. 역사적으로 검증이 되는 거예요. 이때 환율 조작국 지정되면서, 금리가 올라가는데 주가가 못 올라갔어. 2011년부터 12년이란 말이에요. 이때 빠졌잖아요. 그쵸? 이게 뭐냐? 이런 리스크가 나왔죠. 그리고 나서, 이 미리 이렇게 주가가 올라왔잖아. 그쵸? 지금 2017년도, 2월달에 금리 인상 한 번 했는데 요만큼 올랐어요. 그쵸? 야, 이게 너무 과하게 올라온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조정. 단기적으로 너무 과하게 올라왔으니까 조정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이제 움직이겠죠. 자, 본격적으로 이제 금리 인상을 시작을 하면. 자, 금리 인상이, 3%에서, 저는 이때 이제 3% 금리가 이제 3% 넘어가면, 한 70%에서, 90%. 이때는 자산을 여기에서 절대, 이게 100%가 되는 거예요. 주식 자산은 이게 100%가 되는 거예요. 나머지 자산은 무조건 다른 데 들어가 있어야 돼요. 지금은 주식만 100% 있어도 된다고. 지금 구간에는. 근데 이제 4%가 넘어간다, 금리가. 이때 되면은 이제 70%. 이 이상은 안 해. 나머지 자산은 다 금 사놓고 예금 넣어놓고 하면 된다고. 이제 정기예금이라든가 무슨 뭐 이자율 더 주는 이제 보험 상품이라든가 복리보험 상품 그런 거를 이제 서서 이제 관심을 가질 때예요. 왜 개인들은 이제 채권 펀드라든가 채권 펀드 채권도 근데 결국은 이렇게 가다가 이제 한번 작살 납니다. 금융위기 이런 구간에 오면은 사실 채권보다는 금이 나아요. 왜냐면은 채권은 계속 이제 수익을 주다가 작살 나기 때문에 관리를 해줘야 돼요. 채권 펀드도. 이제 수익 잘라먹고 이런 관리를 해준다고. 근데 금은 그냥 냅두면 되니까. 그러니까 요런 구간이 딱 오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버블이 확대될 때는 어떻게 돼요? 버블이 확대될 때는 이제 시장 PBR을 보는 거야. 이런 거 봐서 이게 비싸다. 그럼 이제 그때부터는 많이 비싸다. 뭐 이제 1.5배 이상이다. 뭐 시장 밸류가. 뭐 이렇게 되면은 1.5배 이상 되면 한 4,000포인트 되겠지. 이런 구간 오면 이제 50% 미만으로 갖고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 금융위기나 뭐 이런 지금 같은 이런 이제 뭐 저평가 구간이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이후에 또 들어오면 요런 자산들 다 팔아갖고 여기로 옮기는 거야. 다시 주식시장으로. 이거 반복하면 이 사이클이 10년, 20년 이거 한두 번만 반복하면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젊었을 때부터 이런 것들을 시작을 해서 자산을 이렇게 키워가는 게 좋은 거고 요런 장기적인 부분에서는 예측이 조금 틀리고 전망이 조금 무너지고 뭐하고 한다 그래도 장기적인 투자는 손해를 볼 수가 없어요. 역사적으로 증명을 하고 있잖아요. 자본주의가 살아있는 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항상 제가 이야기를 하다 보면, 좀, 두서없이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 산으로 가는 거지, 자꾸. 그러면서 제대로 전달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이게 되게 어려워. 내가 알고 있고 내가 공부한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남들한테 이렇게 전해준다는 거는 그쪽에 대한 탤런트가 있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데 제가 그런 부분에 좀 약한 거예요. 내가 습득하는 거는 저는 남들보다 좀 빠른 경향이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에게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괴리가 생기는 거지. 생각처럼 내가 이해하고 있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들을 풀어서 이야기를 하는 게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걸러들 거는 스스로 걸러들어야 돼. 그래서 좀 부족하다 생각하면 스스로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요. 자, 그럼 이제 시황을 보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될 거냐. 쉽게 얘기하면 2008년도는 이 구간에 어떻게 돼요? 똑같은 구간이었어요. 자, 이 구간을 딱 열어서 보면 어때?
아래 꼬리 이렇게 달아놓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